초대받은 자연계 논술고사 출제위원장인 강대승입니다. 앞으로 한 15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그 논술 문제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더운 여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일단 그 논술의 출제 방침은 타 대학들도 다 유사하리라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항상 한정되어 있고요. 단순한 계산보다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융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기출문제를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년의 수준하고 이런 방향이 항상 일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은 저희 다른 대학들은 약간 좀 다르지만 저희는 모든 자연계열 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IT대학이 3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학부나 모든 학과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크게 한 문제인데 그 안에 2문항,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있고 과학은 그 과학 탐구 4개 영역에서 또 2개의 문항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치르신 모의논술의 출제 범위를 한번 보시면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 상가함수 부분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의 통계와 확률 단원에서 문제를 냈었고요. 과학의 경우에는 1학년 공통과학인 과학의 정보의 발생과 처리 단원, 물리의 경우에는 물질과 전자기장, 정보와 통신, 화학은 화학의 언어, 다양한 모습의 물질, 이러한 과정 내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아마 이런 식인데 이렇게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문제마다 2-3개의 소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제시문에는 그 법칙이라든지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물론 이제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약간 벗어났다 그러면 그걸 설명해 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문제 지문은 직접적으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부분들이고요. 소문항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 소문항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1번을 풀고 그 1번의 답이 2번에 영향을 주고 2번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문이 길게 제시되어 있고 바로 이게 소문항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여러분이 치르신 모의논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몇 문제는 조금 상세히 하고 나머지는 요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고 난 뒤는 문제를 보기 싫을 텐데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여기서 만들어냈는데 이 논술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 이렇게 자연계 논술 문제는 이렇게 풀이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차이는 말 그대로 논술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고 그러한 논리적 흐름들을 보기 때문에 계산에서의 착오 이런 것들도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워두지 말고 항상 이렇게 흐름으로 간다는 것들. A를 몰았던 B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 논리적인 전개를 보자는 거지 올바르게 풀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점수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채점할 때도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채점해가지고 평균을 매기고 채점에 만약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채점하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사숙고해가지고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수학 문제, 1A 문제인데요. 그 제시문에 이렇게 탄젠트 함수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은 그래서 이 두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이 점을 통과한 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타원이 있고 이 타원 방정식이 있죠. 그다음에 이 접선을 구하는 게 이제 여러분 아마 공식을 알고 있을 텐데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본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x제곱 더하기 4y 제곱 8이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8이 a 제곱이 8이고 b 제곱이 2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또한 그 다음에 또 이 접선이 이제 이 P점은 반드시 점 P를 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 두 식으로부터 두 식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제곱시키게 되면 이렇게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m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두 개의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문항 2번은 이 두 접선이 이루는 각, 이 세타를 할 수 있는데 이 세타가 60도보다 작은 것을 보여라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했냐 그러면 이렇게 이 각도를 갖다가 세타 2, 세타 1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각도는 여자하고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세개 더해서 180도니까 여기서는 이 각도는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는 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1에서부터 우리가 기울기를 이미 구했죠. 그죠? 기울기 구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울기를 두 개 구했는데 이게 하나가 작은 게 이거고 큰 게 이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제시문의 탄젠트 공식을 활용하면 이 빼는 공식을 차이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묻는 뭐냐 세타가 60도보다 작은가 큰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의 특성이 0에서 90도까지 이렇게 단조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60도 이하인 것을 바로 증명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소문항 세 번째 문은 어떤 거냐면 이 예각을 2등분하는 이 선 L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선 방정식은 어느 점을 통과하는 것과 그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각의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이 파이하고 세타의 관계를 보면 역시 동일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전에 세타라는 식으로부터 이걸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시문에서 이걸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걸 활용을 하면 탄젠트 2파이다. 제가 2파이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2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넣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파이가 세타 1 더하기 세타 2니까 그거에 대한 공식을 또 활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값을 넣어서 보면 이게 2루트 2기로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탄젠트 파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탄젠트 2파이가 아니고. 탄젠트 파이는 이제 이것과 이것으로부터 그죠? 그걸 풀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탄젠트 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알았으니까 지나는 점을 아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고 그리고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 이거다. 이걸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다음은 뭐 수학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 이제 아마 작년에 본 논술고사에서도 유사한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도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제시문을 보면 그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확률 변수도 연속적인 게 있고 불연속적인 게 이산이다 그러죠. 예를 들면 주사이다 그러면 주사 면이 6개니까 항상 6분의 1분의 1분의 6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금을 캘 수 있는데 금을 캘 수 있는 양이 0에서부터 1kg이다. 그리고 실수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확률, 이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주사이다 이런 것들은 6분의 1,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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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등간기로 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동전 돌린다 그러면 동전 앞면과 뒷면은 항상 같은 확률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등 분포인데 이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나타내는 거고. 두 번에 또 제시문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건 A가 일어났다 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한다 이런 것들인 건데 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는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제시문에 제시됐거든요. 이걸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지문에는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이 이 원석 가루로부터 금을 채취할 수 있는데 원석 가루 1톤 안에 0에서부터 1kg까지 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연석 가루 이렇게 여기도 채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0.5kg 있을 수 있고 여기 0.2kg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연속 확률 변수로 X로 표현하고 있고 확률 변수 함수는 이겁니다. 물론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0부터 2까지 다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전체 확률이 더해서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개의 기계가 있는데 두 개의 기계로부터 원석가루로부터 이제 이걸 재련을 해낼 수 있는데 그 재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보면 첫 번째 문제는 보면 신형을 사용할 때와 구형을 사용해서 각각 원석가루 1톤으로부터 0.2kg 이하의 금이 생산될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채취하는데 0부터 0.2 사이간의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일단 기계는 신형과 구형 두 종류밖에 없고 금을 지날 때 그래서 구형 기계를 사건 A라 그러면 신형 기계를 사용하는 사건은 A의 그 여집합을 A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금을 0.2kg 이하로 채취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B라고 두면 우리가 그 A를 써가지고 B를 띄운다든지 AC에 대해서 B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문제 구형 기계로부터 0.2kg 이하의 금이 생산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거죠. 즉 그 구형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조건 하에서 일단 사건 B 0.2kg 이하를 나오는 확률을 구한다는 거죠. 요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0.2kg 이하인데 이 구형 기계는 효율이 50%예요. 50%니까 0.5x가 0.2보다 작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질 겁니다. 약간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좀 한번 해본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저희 문제에 보면 이렇게 좀 평이한 수준을 또 유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다음은 신형 기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신형 기계를 사용했을 그런 조건 하에서 0.2kg 이하를 채취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쓴다면 신형 기계는 이제 효율이 60%니까 0.6x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해라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답을 쓰면 이렇게 될 거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떤 이제 제력 공장에서 이제 기계가 있는데, 신형 기계는 9대고, 한 대가 구형이거든요. 근데 이후의 기계를 선택하여가지고, 1kg을, 1톤을 채취해서 0.2kg 이하의 금이 생산됐다 할 때, 이 기계가 구형인가의 확률이에요. 그죠? 근데 요걸 이제, 아까 말한 사건 B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구형 기계를 고르는 것을 이제 사건 A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구하는 뭐냐면, 이거죠. 그죠? 지금 뭐냐면, 이 사건 B가 이미 일어났는데, 0.2kg 일어났는데, 사건 A의 확률은 얼마냐, 이 말이죠. 아까와 좀 차이 나는 걸 이해할 테고. 그러면 얘는 아까 재심을 얘기한 그다음에 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사건 구형 기계를 가지고 0.2kg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B,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거죠. 1톤을 재련해서 0.2kg이 금이 생산될 확률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가 이 구형과 신형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이걸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B가 일어날 때는 B하고 A와 같이 일어나는 거, 혹은 B하고 A3가 이렇게 일어나는 두 개 확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면 얘는 다시 이렇게 교집합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이미 우리 재심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PA.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심은, 아까 1번 문제에서 이미 했었고, PA라는 건 뭐냐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10대 중에서 한 대니까 얘는 10분의 1이겠죠. 그죠? 얘는 10분의 1이고, 얘는 아까 1번 문제에서 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PAC는 구형 기기가 아닌 확률이에요. 신형일 확률. 그건 당연히 10대 중에 9대가 신형이니까 이게 10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서 지금 이걸 좀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한 거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걸 구한 거고, 이것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다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좀 길죠. 좀 읽는데 좀 시간이 아마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막상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제시문을 보면, 제시문에는 이제 평광판이 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광양자설,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문제침을 보면, 이 두 개의 평광판을 통과하는 빛이 그 평광판의 방향이 같으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데, 방향이 서로 90도인 경우에는 차단된다.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근데 여기다가 평광판 하나 더 집어있는데, 여기에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세타만큼 들어가 있는 평광판을 넣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평광판은 이제 이 방향으로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빛이 이 방향으로 약간 통과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렇게 수평 평광판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와 달리 약간의 이렇게 수평 평광된 빛이 통과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 중간에 이렇게 세타만큼 돌아가 있는 이 평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빛이, 원래는 안 나왔다고 빛이 나오겠죠. 가장 최대가 나오게 되게 되는 이 세타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정보 중계에 있는데, 빛의 세기는 예를 들면 처음에 여기를 통과한 것을 A다 두면, 그 다음에 이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맞대야 된다 했으니까 A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죠? 한꺼번에 두 개씩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경우에 여기서는 또, 이걸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2파이 빼기 세타만큼 또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걸 기준으로 세타만큼, 이 기울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이해했으니까 이 빛의 세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이것만큼. 이 공式구하면 이렇게 사인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 다시 쓰면, 사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최대가 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사인이 1이 될 때겠죠. 그죠? 값이 1이 될 때. 2θ가 90도 될 때. θ가 45도가 될 때가 삽이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아까 이제 빛을 얘기했고, 이번에 이제 빛과, 다시 광량자라는 개념을 더해서, 결국 같은 거면, 빛과 입자하고 빛의, 입자하고 파동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빛을 입자로 보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탐지기에 광자를 검출할 경우를 0이고 1을 이렇게 송신 비트를 추정할 수 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수신자가 송신을 0을 했는데 검출됐다는 거니까 수신자 탐지기가 광자를 검출하려면 평광판을 통과를 해야지 되겠죠. 나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송신 비트를 0이라고 추정했으므로 0이라는 것은 수직 평광이거든요. 즉 수직 평광된 광자가 통과했다. 수직 평광된 광자를 넣었는데 수직이 통과했다 그러면 이 평광판은 수직 방향이 되겠죠, 그죠? 수직 방향이 되고. 근데 그 수평 평광된 광자 이거 1이죠, 그죠? 1은 수직 평광판 통과 못하죠. 그러니까 검출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0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고.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송신자가, BT 2를 45도로 넣는 것을 이제 1로 두고, 아까는 이제 수직이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신호를 정확하게 해낼 수 없다는 이런 물음이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송신을 이제, 송신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0을 송신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1을 넣어주는 건데, 수신의 의미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θ만큼 기울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 검출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광자가 통과할 확률은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확률이 만약에 이걸 넣었을 때는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45도에서 세타니까 45도에서 빼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을 보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이 빨간 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비트를 정확히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 한 종류가 통과하고 다른 종류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이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각도든지 간에 둘 다 이렇게 얘가 예를 들면 이 각도 때는 확률이 1이고 0.5고 그래서 어떤 거든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낼 수 없다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신자가 어떤 방향으로도 평광축의 투과처를 설정해도 송신자의 신호를 정확하게 해독할 수 없다는 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건 그 연소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약간 화학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걔는 그 이소옥탄의 에탄올의 연소 방정식을 잘 세우는 것과 이렇게 하려면 지금 제가 세우는 것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에탄올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산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탄소를 만드는 이 식을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몰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좀 몰이에요. 그죠? 이거 1몰과 이거 3몰일 때 이게 2몰 나오고 이게 3몰 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 몰. 그래서 몰과 그 다음에 이게 원자량을 줬으니까 그걸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용기 안에 메탄을 넣어서 연소시켰을 때 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연소 전후에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은 나중에 언제 하죠? 게시될 예정이고. 이걸로 마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술고사라는 것이 제가 이거 풀었던 것이 꼭 이렇게 풀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논리대로 풀어서 가는 건 되는 거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꼭 뭐 딱 풀고 봐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쭉 해보세요. 항상 제시문과 문제 지문 속에 거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모의 논술에서 봤다시피 이러한 문제 형태를 띠고 있고, 수준도 본 논술에서 이와 유사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